17세기 후반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무역로에서 매년 수백 척의 선박이 실종되거나 약탈당했습니다. 스페인의 보물선들은 신대륙에서 캐낸 금과 은을 가득 싣고 유럽으로 향하다가 정체불명의 배들에게 습격당했죠. 당시 기록에 따르면 한 해에만 300만 페소 이상의 금은 보화가 해적들의 손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카리브해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였고 정부의 통제는 거의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 유럽은 팽창과 정복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 약 200년이 흐르면서 신대륙은 유럽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죠. 특히 스페인은 멕시코와 페루에서 발견한 은광을 바탕으로 막강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16세기 중반부터 스페인의 보물선단은 매년 2차례씩 대서양을 왕복하며 엄청난 양의 귀금속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유럽 전역에 퍼졌고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같은 신흥 해양 강국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스페인의 독점적 부의 질투를 느꼈고 동시에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과는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었죠. 하지만 이들 국가는 스페인과 정면으로 전쟁을 벌이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유럽 본토에서의 전쟁은 막대한 비용과 인명 손실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더 영리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신대륙에서 스페인의 취약한 지점을 공략하는 것이었죠. 대서양 건너 카리브해의 스페인 식민지들은 본국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고 방어 병력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금과 은을 가득 실은 보물선들은 느리고 무거워서 공격하기에 완벽한 표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카리브해 해적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배경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화와 소설을 통해 낭만적으로 알고 있는 해적들의 실제 역사, 그들이 어떻게 등장했고 어떤 삶을 살았으며 결국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세기 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이후 스페인은 신속하게 식민지 개척에 나섰습니다. 1500년대 초반부터 스페인 정복자들은 아즈텍과 잉카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금은 보화를 약탈했죠. 이렇게 확보한 귀금속은 세비야 항구로 운송되어 스페인 왕실의 금고를 채웠습니다. 16세기 중반이 되자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의 축적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시기와 적개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스페인의 독주를 견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프랑스 왕실은 공식적으로는 스페인과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서도 사적으로 선박 선장들에게 마크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명서는 일종의 해적 면허증으로 스페인 선박을 공격하고 약탈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공인된 해적들을 사략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략선은 약탈한 물품의 일정 비율을 발급 국가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가졌습니다. 이는 국가 입장에서는 전쟁 비용 없이 적국을 괴롭힐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1500년대 중후반 프랑스 사략선들은 카리브해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장플레리는 1522년 스페인 보물선단을 습격하여 아즈텍 황제 몬테수마가 스페인 왕에게 보내는 보물을 탈취했습니다. 이 보물에는 황금 조각품과 에메랄드가 가득했죠. 프랑스와 르클레르는 1554년 쿠바의 산티아고를 습격하여 도시를 점령하고 막대한 몸값을 받아냈습니다. 자크 드 소르는 1555년 하바나를 공격하여 도시의 절반을 불태웠습니다. 이런 습격들은 스페인 식민지 당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카리브해 무역로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1568년 영국과 스페인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자 영국 사략선들도 카리브해에 진출했습니다.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영국 해적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1572년 파나마 지역을 습격하여 스페인의 에인 수송로를 차단했고 1586년에는 카르타헤나와 산토 도밍고를 연이어 약탈했습니다. 드레이크의 습격으로 스페인은 수백만 페소의 손실을 입었고 그는 영국으로 돌아가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그에게 기사자귀를 수여했죠. 월터 롤리 경도 1595년 남미 기아나 지역을 탐험하며 스페인 정착지들을 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프랑스와 영국 사략선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리브해에 영구적인 기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습격을 마친 후에는 대서양을 건너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체류하며 여러 차례 습격을 감행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스페인 측도 이를 알고 있었기에 사략선들이 떠난 후에는 방어를 강화하고 피해를 복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7세기 초가 되자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모두 카리브해에 자체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620년대에 영국은 바베이도스와 세인트 키츠 섬에 정착했고, 프랑스는 과들루프와 마르티니크에 식민지를 세웠습니다. 네덜란드도 퀴라소와 아루바 섬을 점령했죠. 이제 사략선들은 유럽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카리브해에서 보급을 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25년경 히스파니올라 섬의 북서부 해안에는 특이한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프랑스 출신의 이 사람들은 정식 식민지 주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적도 아닌 사냥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섬에 서식하는 야생소와 돼지를 사냥하여 고기를 훈제했고, 이를 지나가는 선박에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고기를 훈제하는 나무틀을 북한이라고 불렀고, 이들은 북한이에 버커니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평화로운 사냥꾼이었지만 곧 더 큰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가게 됩니다. 스페인 당국은 자국 영토 근처에 다른 유럽인들이 정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히스파니올라의 스페인 총독은 이 버커니어들을 몰아내기 위해 여러 차례 군대를 보냈습니다. 1629년과 1630년에 걸쳐 스페인군은 버커니어 정착지를 습격하여 그들의 오두막을 불태우고 식량과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살아남은 버커니어들은 히스파니올라에서 도망쳐 인근의 작은 섬인 토르투가로 피신했습니다. 토르투가 섬은 히스파니올라 북쪽 해안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섬이었습니다. 거북이 모양을 닮아서 토르투가, 즉 거북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이 섬은 천연 항구를 갖추고 있었고 방어하기에도 좋은 지형이었습니다. 버커니어들은 이곳에 새로운 정착지를 세웠고 곧 다른 모험가들도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1629년 세인트 키츠 섬에서 스페인의 공격을 받은 후 집을 잃은 영국과 정착민들도 토르투가로 몰려들었습니다. 1630년대 초 토르투가의 버커니어들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섬에는 사냥할 동물도 부족했고 스페인의 공격으로 인한 원한도 깊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냥꾼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대신 스페인 선박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보트로 연안을 지나가는 스페인 상선을 습격하는 정도였지만 곧 더 큰 배를 탈취하고 더 먼 바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토르투가의 버커니어들은 이제 진정한 해적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1640년 프랑스 엔지니어 장드 바소르가 토르투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항구를 내려다보는 언덕에 요새를 건설하기 시작했죠. 포르드 로슈르라고 명명된 이 요새는 2~3문 이상의 대포로 무장했고 항구로 접근하는 어떤 배도 포격할 수 있었습니다. 바소르는 자신을 토르투가의 총독이라고 선포했고 모든 국적의 해적들에게 안전한 항구를 제공했습니다. 대신 해적들이 약탈한 전리품의 일부를 세금으로 받았죠. 토르투가는 이제 공식적인 해적 기지가 되었습니다. 스페인은 당연히 이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1654년 대규모 스페인 함대가 토르투가를 공격했습니다. 6척의 전함과 500명 이상의 병력이 섬에 상륙했고 9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포르드 로슈르를 함락시켰습니다. 해적들은 항복했고 스페인군은 요새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스페인군이 철수하자마자 해적들은 다시 토르투가로 돌아왔고 요새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1660년 토르투가의 해적 중 다수가 프랑스인이었고 그들은 프랑스 왕실의 보호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루이 14세는 공식적으로 토르투가를 프랑스 영토로 선포했고 새로운 총독을 임명했습니다. 포르드 로슈르 폐허 근처에 포르 블론델이라는 새 요새가 건설되었죠. 한편 영국 해적들에게도 새로운 기지가 생겼습니다. 1655년 영국은 자메이카를 스페인으로부터 탈취했고 남부 해안의 포트 로열이 영국 해적들의 새로운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토르투가와 포트 로열의 해적들은 독특한 사회 조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해안의 형제단이라고 불렀고 명확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각 해적선은 출항 전에 조항이라고 불리는 행동 강령을 작성했습니다. 이 조항에는 전리품 분배 방식, 선원들의 권리와 의무, 위반 시 처벌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조항들은 매우 민주적이고 평등주의적이었습니다. 선장은 선원들의 투표로 선출되었고 무능하거나 잔인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해임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전체 선원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결정되었죠. 전리품 분배도 비교적 공정했습니다. 선장은 보통 일반 선원의 2배를 받았고 항해사, 포술장, 외과에 같은 전문 기술자들은 1.5배를 받았습니다. 전투 중 부상당한 선원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오른팔을 잃으면 600페소, 왼팔은 500페소, 다리는 400페소, 눈 하나는 100페소였습니다. 규율 위반에 대한 처벌도 명확했습니다. 배에서 도박을 하거나 여자를 몰래 태우면 채찍질을 당했고 동료를 배신하거나 전투 중 탈영하면 사형에 처해지거나 무인도에 버려졌습니다. 헨리 모건은 1635년 웨일스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자메이카로 건너온 인물입니다. 그는 빠르게 해적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1660년대 중반부터 독자적인 원정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1667년 자메이카 총독으로부터 마크 증명서를 받았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스페인 선박만 공격할 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건은 곧 이 제한을 무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668년 모건은 포르토벨로 습격을 계획했습니다. 포르토벨로는 파나마 지협의 카리브해 쪽 항구로 페루에서 온 은이 대서양을 건너기 전에 직결하는 곳이었습니다. 세계의 강력한 요새로 방어되는 난공불락의 도시였죠. 모건은 460명의 해적과 9척의 배를 이끌고 야간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첫 번째 요새는 화약통을 이용한 폭파로 함락시켰고 두 번째 요새는 생포한 스페인 병사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여 점령했습니다. 세 번째 요새의 지휘관은 항복을 거부하며 화약고에 불을 지르려 했지만 부하들이 그를 제압하고 항복했습니다. 모건은 도시를 2주간 점령하며 25만 페소의 몸값을 받아냈고 추가로 약탈한 물품까지 합치면 엄청난 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1669년 모건은 마라카이보와 지브로터를 습격했습니다. 마라카이보 호수는 좁은 해협으로만 카리브해와 연결되어 있었고 해협 입구에는 강력한 요새가 있었습니다. 모건은 야간에 상륙하여 요새를 육로로 공격해 점령했고 이어서 마라카이보 시와 지브롤터 시를 차례로 약탈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스페인 함대가 해협을 봉쇄하고 있었지만 모건은 화공선 전술을 사용하여 스페인 함대를 격파하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1671년 모건은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대담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바로 파나마 시티 공격이었습니다. 파나마 시티는 태평양 연안의 도시로 남미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은의 주요 경유지였습니다. 모건은 36척의 배와 2,000명이 넘는 해적을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차그레스 요새를 점령하여 보급기지로 삼았고 이어서 정글을 9일간 행군하여 파나마 시티에 도달했습니다. 1월 28일 도시 외곽에서 스페인군과 전투를 벌여 승리했고 해적들은 도시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총독은 해적들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도시의 대부분을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모건은 여전히 상당한 양의 보물을 확보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적었습니다. 이 원정으로 모건은 전설적인 지위를 확보했고 나중에 영국 왕 찰스 2세로부터 기사 자귀를 받고 자메이카 부총독으로 임명되기까지 했습니다. 포트 로열은 이런 해적들의 활약으로 엄청난 번영을 누렸습니다. 1680년대에는 인구가 6,500명을 넘어 영국령 아메리카에서 보스턴 다음으로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해적들이 약탈한 금은보화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인, 장인, 선술집 주인, 매춘부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술집과 도박장이 즐비했고 해적들은 하룻밤에 수백 파운드를 쓰며 흥청망청 놀아댔습니다. 당시 한 목격자는 해적들이 와인통을 거리에 놓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마시라고 강요했으며 어떤 해적은 나체로 걷는 여자를 보기 위해 500파운드를 지불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포트 로열의 황금 시대는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1692년 6월 7일
오전 11시 43분 강력한 지진이 자메이카를 강타했습니다. 포트 로열은 사질 토양 위에 건설되어 있었는데 지진으로 인해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도시의 절반 이상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2,000명 이상이 즉사했고 이후 질병과 부상으로 수천 명이 더 사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신의 심판이라고 여겼습니다. 포트 로열은 재건되었지만 예전의 영화를 되찾지는 못했고 해적 도시로서의 역할도 끝났습니다. 17세기 말이 되자 카리브해 해적 활동도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유럽에서 주요 전쟁들이 끝나면서 각국 정부는 더 이상 사략선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마크 증명서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둘째, 스페인은 보물선단의 방어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무장 호위함을 늘렸고 항로도 자주 변경했으며 주요 항구의 방어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셋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는 카리브해 식민지에서 설탕과 담배 플랜테이션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해상 무역로가 필요했습니다. 해적은 이제 자국 선박까지 위협하는 골칫거리가 되었죠. 넷째, 많은 해적들이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충분한 부를 축적한 해적들은 플랜테이션을 사거나 합법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적 활동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해적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인도양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1690년대 들어 케이프 오브 굿호프를 돌아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해적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동인도 회사의 무역선과 무굴 제국의 순례선이었습니다. 무슬림 순례자들을 태우고 메카로 향하는 배들은 막대한 양의 금과 보석을 싣고 있었거든요. 이 시기 가장 유명한 해적은 헨리 에브리였습니다. 1694년 그는 동료들과 함께 배를 탈취하고 펜시오로 개명했습니다. 1695년 홍해에서 무굴 황제의 순례선단을 습격한 에브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물을 탈취한 해적으로 기록됩니다. 그가 납포한 간지 사와이호에는 50만 파운드 이상의 금은 보화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가치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이 사건은 국제적인 파문을 일으켰고 무굴 황제는 동인도 회사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에브리를 체포하기 위해 현상금을 걸었지만 그는 바하마의 나소로 도피했습니다. 나소는 1690년대 말부터 새로운 해적기지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하마 제도는 수백 개의 섬과 산호초로 이루어져 있어 숨기 좋았고 북미와 카리브해를 오가는 무역선들의 항로와 가까웠습니다. 에브리가 1696년 나소에 도착했을 때 바하마 총독은 그를 환영했습니다. 총독은 에브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대신 그의 해적 행위를 묵인해 주었죠. 에브리는 얼마 후 사라졌고 그의 행적은 미스터리로 남았지만 나소는 해적들에게 안전한 항구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1701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발발하면서 영국 사략선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나소를 기지로 삼았습니다. 1714년 전쟁이 끝났을 때 나소에는 수백 명의 사략선 선원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나자 일자리를 잃었지만 항해 기술과 전투 경험은 그대로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해적으로 전업하기로 결정했죠. 1715년부터 1725년 사이 나소는 해적의 천국이 되었고 이 시기를 해적의 황금시대라고 부릅니다. 나소의 해적들은 스스로를 해적공화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60년 전 토르투가의 선배들처럼 민주적인 행동 강령을 만들었고 선장을 선출했으며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흥미롭게도 나소 해적들 중 상당수가 아프리카계였습니다. 전체 해적의 약 30%가 흑인이었다고 추정되는데 이들 중에는 탈출한 노예도 있었고 자유민 선원도 있었습니다. 해적 사회는 인종차별이 거의 없었고 능력과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동등하게 대우받았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것이었죠. 1715년부터 1718년 사이 나소를 근거지로 활동한 해적들은 플라잉 갱이라고 불렸습니다. 처음에는 벤저민 호니골드와 헨리 제닝스가 이끌었고 나중에 찰스 베인, 켈리코 잭 레캠, 스티드 보닛, 샘 벨라미, 메리 리드, 앤 보니 같은 전설적인 해적들이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블랙비어드, 본명 에드워드 티치였습니다. 블랙비어드는 1716년경부터 호니골드의 부하로 활동하다가
1717년 독립했습니다. 그는 나포한 프랑스 노예선을 개조하여 퀴엔스 리벤지호라고 명명했고 40문의 대포로 무장했습니다. 블랙비어드라는 별명은 그의 검고 긴 수염에서 유래했는데 전투 전에는 수염에 불을 붙인 도화선을 꼬가 연기가 피어오르게 하여 악마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1718년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항구를 봉쇄하고 여러 선박을 납포했으며 도시의 의약품을 요구하는 대담한 행동을 벌였습니다. 캘리코 잭 레켐은 알록달록한 옷을 즐겨 입어서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그는 1718년 베인의 부하였다가 나중에 선원들의 지지를 받아 새 선장이 되었습니다. 캘리코 잭은 두 명의 여성 해적으로 더 유명한데 바로 앤 보니와 메리 리드입니다. 앤 보니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부유한 상인의 상인의 딸이었지만 아버지를 떠나 캘리코 잭과 사랑에 빠져 해적이 되었습니다. 메리 리드는 어릴 때부터 남장을 하고 자랐고 영국군에 복무하다가 해적이 되었습니다. 두 여성 모두 뛰어난 전투 실력으로 존경받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해적의 황금 시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카리브해와 북미 식민지의 상인들은 해적 활동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고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특히 노예 무역선과 설탕 수송선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해졌죠. 1717년 영국의 조지 1세는 국왕의 사면을 선포했습니다. 정해진 날짜까지 자수하고 해적 행위를 포기하겠다고 맹세하는 해적들은 모든 과거 범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해적들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대다수는 거부했습니다. 1718년 영국 정부는 우주 로저스를 바하마의 새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로저스는 전직 사략선 선장으로 세계 일주 항해 경험도 있는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나소의 해적들을 진압하고 바하마를 질서 있는 영국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었죠. 로저스는 7척의 군함과 100명의 병사를 이끌고 1718년 7월 나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항구를 봉쇄하고 해적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항복하고 사면을 받거나 아니면 전투를 벌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해적들은 항복을 선택했습니다. 찰스 베인과 그의 추종자들만이 봉쇄를 뚫고 탈출을 시도했고 성공했습니다. 로저스는 항복한 해적들에게 국왕의 사면을 적용했지만 동시에 엄격한 규율을 부과했습니다. 나소의 요새를 재건하고 해적으로 돌아가려는 자는 즉시 처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해적이 다시 해적 행위를 하다가 붙잡혀 교수형에 처해졌고 이는 다른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로저스는 또한 해적 사냥꾼을 고용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들 중 많은 이가 사면을 받은 전직 해적들이었습니다. 벤저민 호니골드가 대표적이었는데 그는 나소 해적공화국의 창립자 중 한 명이었지만 이제는 총독의 명령을 받아 옛 동료들을 추적했습니다. 호니골드는 찰스 베인과 블랙비어드를 추적했지만 잡지는 못했고 대신 다른 해적 몇 명을 체포하는 데 그쳤습니다. 블랙비어드는 1718년 12월 버지니아 총독이 파견한 해군 중위 로버트 메이너드와의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옥나코크만에서 벌어진 이 전투에서 블랙비어드는 총상 5발과 칼에 베인 상처 20개를 입고도 끝까지 싸우다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메이너드는 블랙비어드의 머리를 자신의 배 뱃머리에 매달고 돌아왔습니다. 찰스 베인은 1719년 허리케인으로 난파되어 무인도에 고립되었다가 발견되어 체포되었고 1721년 자메이카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캘리코 잭과 그의 선원들은 1720년 자메이카 근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캘리코 잭과 남자 선원들은 모두 교수형을 당했지만 앤 보니와 메리 리드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처형이 연기되었습니다. 메리 리드는 감옥에서 열병으로 사망했고 앤 보니의 이후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716년부터 1726년 사이인 약 500명의 해적이 처형되었습니다. 처형은 대개 항구 도시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많은 군중이 구경했습니다. 시신은 종종 섬이나 항구 입구에 사슬로 매달려 지나가는 선원들에게 경고로 전시되었습니다. 이런 가혹한 탄압과 함께 경제적 요인도 작용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을 앞두고 영국 해군이 대규모로 확장되면서 숙련된 선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해군은 비교적 안정적인 급여와 합법적인 지위를 제공했고 많은 전직 해적들이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또한 카리브해 식민지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합법적인 일자리도 늘어났습니다.
1720년대 중반이 되자 카리브해의 해적 활동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나소는 평화로운 무역 항구가 되었고 포트 로열은 영국 해군 기지로 탈바꿈했습니다. 토르투가는 프랑스 식민지의 일부가 되어 커피와 설탕 플랜테이션으로 가득 찼습니다. 황금시대의 해적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오늘날 해적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의 상당 부분은 실제 역사가 아니라 후대의 창작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적들이 판자 위를 걷게 했다는 이야기는 역사적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해적들은 포로를 즉시 죽이거나 노예로 팔거나 풀어주는 경우가 많았고 굳이 판자 위를 걷게 할 이유가 없었죠. 보물 지도를 그려서 숨겼다는 이야기도 대부분 허구입니다. 해적들은 약탈한 보물을 최대한 빨리 나눠 썼고 나중을 위해 묻어두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해적들이 특별한 억양으로 말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1950년 디즈니 영화 보물섬에서 배우 로버트 뉴튼이 만들어낸 연기였고 이후 해적 캐릭터의 표준이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해적들이 앵무새를 기르거나 애완동물을 키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카리브해의 열대새들은 인기 있는 반려동물이었고 유럽에서 비싼 값에 팔렸거든요. 해적선에 해고울과 십자가 모양의 깃발, 즉 졸리 로저가 날렸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깃발의 목적은 상대 선박을 위협하여 싸우지 않고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각 해적 선장마다 조금씩 다른 디자인의 깃발을 사용했는데 블랙비어드는 악마가 모래시계를 들고 있는 그림을, 켈리코 잼은 두 칼이 교차된 그림을 사용했습니다. 해적들의 삶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영화나 소설에서 묘사되는 것과 달리 실제 해적들의 일상은 단조롭고 힘들었습니다. 배 위에서의 생활은 비좁고 불결했으며 식량과 식수는 자주 부족했습니다. 괴혈병, 이질, 말라리아 같은 질병이 만연했고 의료시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투는 극도로 위험했고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해적들은 젊은 나이에 죽었고 살아남아도 장애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잡히면 고문과 교수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남성과 소수의 여성이 해적이 되기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일반 선원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상선이나 해군의 선원들은 극도로 낮은 임금을 받았고 선장에 독단적이고 때로는 잔인한 지배를 받았습니다. 체벌이 일상적이었고 식사는 형편없었으며 질병과 사고로 인한 사망률도 높았습니다. 반면 해적선에서는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민주주의가 작동했고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눴으며 선장도 선원들의 지지가 없으면 권력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바솔로뮤 로버츠라는 해적 선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한 봉사에는 빈약한 배급, 낮은 임금, 힘든 노동이 있다. 여기 해적선에는 풍요와 만족, 쾌락과 안락함, 자유와 권력이 있다. 균형을 맞춰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최악의 경우라 해도 한두 번 찡그린 표정과 목을 조이는 밧줄 뿐이다. 억압당하지 말자. 즐거운 삶과 짧은 삶. 이것이 내 모토다. 이 말은 당 많은 선원들의 심정을 대변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해적이 되는 것은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억압적인 사회 구조에서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해적 사회는 당시로서는 놀랍도록 평등주의적이었습니다. 신분, 인종, 출신에 관계없이 능력과 용기만 있다면 존중받을 수 있었습니다. 흑인 선원들도 백인들과 동등하게 투표권을 가졌고 전리품을 똑같이 나눴습니다. 심지어 흑인 선원들은 선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노예제가 만연하고 인종차별이 당연시되던 18세기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카리브해 해적들의 역사는 17세기 초 토르투가에서 시작되어 18세기 중반 나소의 함락으로 끝났습니다. 약 150년 동안 수만 명의 남녀가 해적으로 활동했고 그들은 카리브해와 대서양의 무역로를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수백 척의 선박을 납포했고 수십 개의 도시를 약탈했으며 수천만 파운드의 보물을 탈취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독특한 사회 조직과 민주적인 통치 방식을 발전시켰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해적들이 결코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폭력과 약탈로 생계를 유지했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겼습니다. 많은 해적들이 잔인하고 무자비했으며 포로를 고문하거나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자유와 평등은
오직 해적 공동체 내부에서만 적용되었고 그들의 피해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의 행동 강령과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 평등주의적 가치관은 분명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해적선은 근대 민주주의의 원칙이 실험되는 작은 실험실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적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대부분 19세기와 20세기의 소설과 영화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보물섬, 제임스 매튜 베리의 피터팬, 그리고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들이 해적을 낭만적이고 모험적인 존재로 그려냈습니다. 실제 역사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두웠지만 이런 허구적 이미지가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유와 모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억압적인 규칙과 불공평한 사회에서 벗어나 바다로 나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는 원초적인 욕망 말이죠. 해적들은 비록 범죄자였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자유와 평등, 모험과 부에 대한 꿈은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카리브해의 진짜 해적들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유산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바하마의 나소에 가면 해적 박물관이 있고 자메이카의 포트 로열에서는 수중 고고학자들이 여전히 1692년 지진으로 가라앉은 도시 유적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적들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그들의 행동 강령에 담긴 정신일 것입니다. 출신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고 중요한 결정은 함께 토론하여 민주적으로 내리며 수고의 대가는 공정하게 나눈다는 원칙 말입니다. 이런 가치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00년 전 카리브해를 누비던 해적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미 이런 원칙들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우리가 여전히 해적들의 이야기에 매료되는 진짜 이유일 것입니다. 사실 위에 쌓은 이야기, 잊혀진 연대기가 전했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